야, 강은주, 너도 이제 눈치껏 빠져라. 우리 재훈이 이제 서울대 교수야. 시장 통해서 고기 삶는 여자랑은 격이 맞을 거라 생각해? 저를 위로 아래로 째려보며 시어머니가 식탁 위 이혼 서류를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리며 한 말이었어요. 새벽 4시 반부터 가마솥 앞에서 사골 우려내다 앞치마 그대로 달려온 사람한테 할 소리인가요? 그깟 서울대 교수가 뭐라고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까요? 저도 그에 맞는 복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날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새벽 4시 반 시장통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국밥집 본점의 셔터를 올리는 건 10년째 늘 제 몫이었죠. 대형 솥단지 3개에 물을 받아 불을 올리고 사골과 양지를 차곡차곡 집어넣는 손길이 익숙합니다. 뽀얀 김이 천장까지 차오르면 주방은 금세 한증막처럼 후끈해지고 제 이마와 목덜미에는 땀이 줄줄 흘러내려요. 앞치마 자락으로 얼굴을 한번 훔치고 나니 주방 보조 김 여사가 출근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제일 먼저 나오셨네. 이 솥 한번 시키면 그날 장사 망치잖아. 우리 집은 이 육수 하나로 먹고 사는 거야. 저는 국자로 솥 바닥을 한번 휘저으며 대답했죠. 점심 장사가 한창이던 11시 반,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남편 정재훈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은주야, 됐다. 서울대 조교수 임용 확정됐어. 오늘 저녁에 어머니 집에서 축하 자리 하자. 저는 국자를 솥 가장자리에 걸쳐두고 그 짧은 문장을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끈해지면서 눈가가 살짝 떨렸죠. 8년 전 정재훈이 미국으로 박사과정을 떠날 때 제가 통장을 깨서 비행기 표를 끊어주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뒤로 매달 보낸 생활비, 학회 참가비, 논문 수정비까지 전부 제 가마솥에서 우려낸 돈이었거든요. 김 여사, 나 오늘 좀 일찍 나가봐야겠어. 저녁 마감은 박 실장님한테 부탁한다고 전해줘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사장님 얼굴이 발그레해. 김 여사가 행주를 짜며 슬쩍 물어왔습니다. 우리 신랑 드디어 서울대 교수 됐어요. 아이고, 그게 사장님 덕분이 아니고 누구 덕분이에요. 얼른 가보세요, 얼른. 저는 앞치마를 벗을 새도 없이 그저 머리에 묶었던 두건만 풀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택시 안에서 거울을 보니 목덜미에 고기 기름이 살짝 튀어 있더군요. 손등으로 슥슥 닦아냈지만 누린내까지는 어쩔 수 없었죠. 강남 그 아파트 60평대 거실이 훤히 트인 그 집은 3년 전 제가 시어머니 조명숙 사시라고 계약해드린 곳입니다. 명의는 제 이름 석자 그대로 두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사모님 행세를 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안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여자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한 박자 멈칫했다가 문을 열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대리석 식탁 위에는 샴페인 잔이 3개 놓여 있었습니다. 정재훈, 시어머니 조명숙, 그리고 처음 보는 젊은 여자. 연한 분홍빛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를 한 여자가 저를 보더니 눈썹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아휴, 신경 쓰지 마라. 잠깐 들렀나 보지. 시어머니 조명숙이 손사래를 치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땀에 절은 앞치마, 양말 위로 보이는 다른 운동화, 묶지 못해 헝클어진 머리카락.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어요. 강은주, 너 또 그 꼬락서니로 왔니? 여기가 시장통 국밥집인 줄 알아. 어머니, 재훈 씨한테 문자 받고 바로 왔어요. 축하해 주려고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식탁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정재훈이 샴페인 잔을 들고 있다가 저와 눈을 마주치자 시선을 슬쩍 피하더군요. 재훈아, 축하해. 정말 고생 많았어. 그래. 왔어. 정재훈의 대답은 잘게 부서진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 조명숙이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잘 왔다. 마침 너랑 정리할 게 있었거든. 정리요? 무슨 정리요? 강은주, 너도 이제 눈치껏 빠져줘야 하지 않겠니? 우리 재훈이가 서울대 교수야, 서울대. 시장통에서 고기 삶는 여자랑은 이제 격이 안 맞아. 시어머니가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제 앞으로 쭉 밀었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였어요. 이미 정재훈의 이름이 한쪽에 또박또박 적혀 있고 도장까지 찍혀 있더군요. 저는 그 종이를 내려다보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입술은 꽉 다물었죠. 재훈 씨, 이거 무슨 뜻이야? 은주야, 미안하다. 나도 이제 학교 동료들 만나야 하고 학회도 다녀야 하고 너랑 나랑은 이제 가는 길이 다르잖아. 가는 길이 다르다. 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분홍 원피스 여자가 다리를 꼬며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정재훈 박사님 임용에 많이 신경 써주셨어요. 앞으로 학계에서 자리 잡으시려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자리에 어울려야죠. 학계 거물 따님이신가 봐요. 네, 한 교수님 딸이에요. 정재훈 박사님이랑 학회에서 자주 뵙고요. 저는 그제야 머릿속이 환해졌습니다. 서울대 교수 자리, 그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저 여자의 아버지였던 거죠. 정재훈은 제 돈으로 학위를 따고 마지막 한 발자국은 권력의 줄을 잡아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줄을 더 단단히 묶기 위해 저를 잘라내려는 거였죠. 어머니, 그동안 이 집에 누가 돈 부어서 살림했는지 잊으신 거예요. 강은주, 너 그 돈 자랑하려고 여기 왔니? 우리 재훈이가 머리가 좋아서 교수 된 거지. 내 국밥 국물 덕분에 됐다는 거니? 시어머니 조명숙이 손바닥으로 식탁을 탁 내리쳤습니다. 재훈 씨, 정말 이게 당신 마음이야. 저는 정재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재훈이 샴페인 잔을 천천히 내려놓더니 한숨을 쉬더군요. 은주야, 위자료는 섭섭하지 않게 줄게.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챙겨줄 테니까 좋게 마무리하자. 그동안 너한테 신세진 거, 그게 식모처럼 살림해준 값이라고 치고. 식모. 저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한번 굴려봤습니다. 10년 동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솥을 닦고 고기를 썰고 시어머니 다도 모임 비용을 대고 정재훈의 학회비를 붙이던 그 모든 시간이 식모라는 두 글자로 정리되더군요. 이상하게 눈물은 한 방울도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입 밖으로 짧은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아? 뭐가 우스워, 너. 시어머니 조명숙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 사시는 이 집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아세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청담동 찻집은요? 그 찻집 임대 계약서에 누구 도장이 찍혀 있는지는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살짝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표정을 다잡고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리켰어요. 잔소리 말고 빨리 도장이나 찍어. 너도 너 살 길 찾아야지.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정재훈의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펜촉을 종이 위에 가져갔어요. 이름 석자를 휘갈겨 쓰는 동안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장은 가방 안주머니에 늘 가지고 다녔거든요. 장사하는 사람한테 도장은 손지갑 같은 거니까요. 빨간 인주를 도장에 묻혀 종이 위에 꾹 눌렀습니다. 선명한 동그라미가 찍혔어요. 자, 됐어요. 이혼해요.
어머. 시어머니 조명숙이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정재훈도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설마 이렇게 한자리에서 바로 도장을 찍을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분홍 원피스 여자는 어색하게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더군요. 위자료는 됐어요. 한 푼도 안 받을게요. 대신 앞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세요. 저는 만년필 뚜껑을 닫아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놨습니다. 서류를 정재훈 쪽으로 쓱 밀어주고는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은주야, 잠깐. 정재훈이 뒤늦게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손대지 마. 누린내 묻어. 저는 현관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 조명숙이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들어서자마자 휴대전화를 꺼냈죠. 연락처를 내려 최 변호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강은주. 네, 사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계약서랑 카드명의 자료, 변호사님이 다 보관하고 계시죠? 그럼요. 전부 사무실 금고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까지 국밥집 사무실로 와주세요. 오늘부로 정리할 거 좀 있어요.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강남 아파트, 청담동 찻집, 그리고 가족 카드 전부 다요. 한 번에 처리할게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혼 도장 찍고 나왔어요. 방금 전화기 너머로 최 변호사가 짧게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사장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1층 로비로 걸어 나왔어요. 저녁 햇살이 통유리창 너머로 비스듬히 들어와 바닥에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운동화 끝으로 그 햇살을 한번 밟고 저는 다시 시장통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저녁 마감을 박 실장님께 맡겼지만 오늘은 왠지 제 손으로 솥뚜껑을 닫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8시 정각 국밥집 2층 사무실 문을 여니 최 변호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노트북까지 펼친 채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제가 늦었죠. 새벽에 솥 한 번 더 보고 왔어요. 저는 책상 맞은편에 앉으며 머리를 질끈 묶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철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강남 아파트 등기부등본, 청담동 찻집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카드명의 내역 전부 뽑아왔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저는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며 손가락으로 이름을 짚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소유주 강은주, 청담동 찻집 임차인 강은주, 가족 신용카드 본인 회원 강은주, 전부 제 이름 석자였어요. 변호사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할게요. 네, 사장님.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카드부터요. 정재훈이랑 시어머니 손에 쥐어준 가족 카드 2장. 지금 이 자리에서 한도 0원으로 내리고 분실 신고 처리할게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카드사 앱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가족회원 관리, 한도 변경, 0원 입력 확인. 분실 신고 버튼까지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정지 처리 완료됐다고 뜨네요. 두 번째 카드도요. 네, 그것도 방금 같이 했어요. 최 변호사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파트랑 찻집이 남았는데요. 명도 소송으로 가시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명도 소송 안 가요. 제 명의 부동산에서 제가 짐 정리하는 건데 누구 허락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미 포장이사 업체 한 군데, 경호업체 한 군데 어제 저녁에 예약 잡아뒀어요.
9시까지 강남 아파트, 9시 반까지 청담동 찻집 도착하기로 했고요.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최 변호사 쪽으로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사업체 견적서와 경우업체 출동 확인 문자가 나란히 떠 있었어요. 도어록은요. 원격 제어 앱으로 비밀번호 다 바꿀 거예요. 지문도 삭제하고요. 이 두 군데 디지털 도어록은 작년에 제가 한꺼번에 새로 달아준 거라 제 휴대전화에 다 연결돼 있어요. 최 변호사가 어이가 없다는 듯 짧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진짜 빈틈이 없으시네요. 빈틈이 있으면 안 되죠. 10년 동안 그 사람들 손에 쥐어준 게 한두 푼이 아닌데. 저는 화면을 다시 제 쪽으로 돌리고 도어록 앱을 켰어요. 강남 아파트 항목을 눌러 비밀번호 변경을 선택했습니다.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록된 지문 5개를 한꺼번에 삭제했죠. 청담동 찻집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두 군데 다 비밀번호 바꿨고 지문 다 지웠어요. 지문 어디로 옮기시게요? 외곽 쪽에 유료 창고 하나 빌려놨어요. 제 명의로 계약했고 한 달치 미리 결제했어요. 거기에 다 처박아 둘게요. 최 변호사가 노트북에 메모를 적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언제 들어갈까요? 오늘 오후에요. 위자료 청구랑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이 묶어서 넣어주세요. 그 사람들 개인 통장 잔액까지 손이 닿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보온병을 들어 종이컵에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시계를 봤어요. 8시 47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 조명숙은 강남 한복판 백화점 명품관 1층에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나중에 매장 직원이 입소문으로 전해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분홍 원피스 여자, 그러니까 학계 거물 따님한테 선물할 가방을 고른다며 시어머니가 매장 안을 휘젓고 다녔다더군요. 이 가방 얼마예요? 4,800만 원입니다. 사모님. 이거 2개 주세요. 색깔 다른 거로. 매장 직원이 살짝 놀란 얼굴로 가방을 포장했답니다. 시어머니 조명숙은 카운터에서 검은색 가족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내밀었어요. 직원이 단말기에 카드를 긁었습니다. 1번, 2번, 3번. 사모님, 카드가 정지로 뜨는데요. 뭐? 기계가 고장났나 보네. 다른 단말기로 해봐요. 다른 단말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카드사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내가 어제도 이 카드로 식당에서 100만 원 넘게 긁었는데 무슨 정지야. 매니저 불러와요, 매니저. 매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손님들 눈길이 한꺼번에 시어머니 쪽으로 몰렸어요. 매니저가 달려와 카드사에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대답은 같았답니다. 사모님, 본인 회원이 분실 신고를 하셔서 정지된 카드라고 하네요. 본인 회원이 누군데? 강은주님이라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벌개졌다고 합니다. 이 며느리년이 감히. 시어머니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가방 2개는 다시 매장 직원 손으로 돌아갔고 보안 요원 2명이 시어머니 양옆에 붙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잠시 자리를 옮겨주시겠습니까? 나 이거 내가 누군 줄 알고. 우리 아들이 서울대 교수야. 소리를 지르며 끌려나가는 시어머니 뒷모습이 1층 로비를 가로질렀다더군요. 비슷한 시간 정재훈은 광화문 한복판 호텔 26층에 있었어요. 대학 동료 교수 7명을 모아놓고 점심 자리를 마련한 거였죠. 재훈아, 임용 축하한다. 오늘은 네가 싸라. 당연하죠. 오늘 제가 다 계산할 테니까 편하게 드세요. 코스 요리가 한 상 가득 깔리고 와인 2병이 빈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정재훈이 카운터에 카드를 내밀었어요. 지배인이 단말기에 카드를 긁었습니다. 교수님, 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요. 한 번 더 해봐요. 3번 했는데 다 거절로 뜹니다. 정지된 카드라고 나와요. 정재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뒤에서 동료 교수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정재훈을 쳐다봤어요. 재훈아, 무슨 문제야? 아, 아닙니다. 잠시만요. 다른 카드로 할게요. 다른 카드도 있으신가요? 지배인이 정중하게 물었지만 정재훈은 지갑 안에서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었습니다. 정재훈이 들고 다니던 카드 2장이 전부 제 명의 가족 카드였거든요. 선배님, 죄송한데 제가 오늘 카드를 다 안 가져온 모양이에요.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재훈이 옆자리 선배 교수에게 머리를 숙였답니다. 선배 교수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지갑을 꺼냈어요. 교수 임용 첫날부터 밥값 빌리는 건 처음 보네. 다른 교수들 사이에서 작은 헛기침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재훈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식당 문턱을 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휴대전화 알림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카드 결제 거절 문자가 1분 간격으로 2통 들어왔어요. 강남 백화점에서 1번, 광화문 호텔에서 1번. 저는 그 알림을 무심하게 한 번씩 읽고는 화면을 껐습니다. 책상 옆에 쌓아둔 식자재 납품 장부를 펼쳤어요. 오늘 들어온 사골 80kg, 양지 35kg, 무 15망. 볼펜으로 한 칸씩 정리하고 단가를 계산했죠. 사장님, 휴대전화 계속 울리는데 안 받으세요. 옆에 앉아있던 최 변호사가 슬쩍 물었습니다. 안 받아요. 받을 일 없어요. 저는 장부에 동그라미를 치며 대답했어요. 휴대전화가 계속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재훈 이름이 화면에 떴다 사라지고 또 떴다 사라졌어요. 조명숙이라는 이름도 비슷한 간격으로 화면을 채웠죠. 저는 2번호를 차례로 길게 눌러 수신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진동 소리가 뚝 끊겼어요. 그러고 나서 문자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정재훈에게 한 줄, 조명숙에게 한 줄. 같은 내용이었어요. 짐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창고 12호에 있어요. 보관료 한 달치는 내가 결제했으니까 한 달 안에 빼가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위쪽에 작은 비행기 모양 아이콘이 한 번 깜빡였어요. 변호사님, 점심 같이 드실래요? 마침 새솥 10시간이에요. 사장님이 끓이신 거 한 그릇 얻어먹고 가야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다시 둘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점심 장사가 한창이던 오후 1시 무렵 시어머니 조명숙은 백화점 정문 앞 택시 승강장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라곤 명품관에서 들고 나온 작은 클러치 하나뿐이었어요. 택시를 잡아탄 시어머니가 기사에게 다급하게 외쳤다고 합니다. 청담동 빌딩 1층, 빨리 좀 가주세요. 네, 사모님. 청담동 찻집은 시어머니가 3년째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운영해 온 곳이었죠. 물론 임대료며 인테리어 비용이며 직원 월급까지 전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지만 시어머니는 늘 자기 가게라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거기 금고 안에는 그날 받은 현금이 항상 1,000만 원 가까이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노린 건 그 돈이었죠. 택시에서 내린 시어머니가 빌딩 1층 모퉁이를 도는 순간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찻집 간판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유리문에는 흰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내부 공사 중, 영업을 잠시 중단합니다. 시어머니가 유리문을 2손으로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어록 화면은 까맣게 꺼져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시어머니가 유리문에 손바닥을 짝짝 부딪혔습니다. 지나가던 행인 몇 명이 슬쩍 쳐다보고는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시어머니가 다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이번엔 강남 아파트 쪽이었죠. 같은 시각 정재훈은 광화문 호텔에서 동료 교수들과 헤어진 뒤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선배 교수 한 명에게 빌린 30만 원이 양복 안주머니에 들어 있었어요. 휴대전화는 5분에 한 번씩 시어머니 번호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정재훈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왜 그래? 재훈아, 큰일 났다. 찻집 문이 잠겼어. 간판도 떼어졌고.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지금 강남 집으로 가는 길이야. 너도 빨리 와. 알았어, 엄마. 나도 갈게. 정재훈이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그날따라 유난히 빠르게 지나갔다고 정재훈은 나중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했다더군요. 오후 2시 반쯤 시어머니 조명숙이 먼저 강남 아파트 27층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도어록에 익숙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6자리 숫자. 빨간 불빛이 들어오며 짧은 경고음이 났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졌나?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같은 숫자를 천천히 눌렀어요. 또 빨간 불빛. 이게 왜 이래? 시어머니가 엄지를 도어록 지문 인식기에 가져다 댔습니다. 기계가 짧게 울리며 거부 신호를 보냈어요. 3번, 4번, 5번. 손가락을 바꿔가며 다 대봐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이 망할 며느리년이.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문 열어. 이 도둑년아. 남의 집 문을 잠가놓고 어디서. 쿵, 쿵, 쿵. 복도의 시어머니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옆집 문이 빼꼼히 열렸다 닫혔고 곧 다른 호수에서도 문틈으로 사람 얼굴이 비쳤어요. 무슨 일이세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댁이 상관할 일 아니야. 우리 집 문이 안 열려서 그래. 여기 댁네 집 맞으세요. 조용히 안 하시면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 신고. 어디 한번 해봐라. 5분쯤 지났을까 정재훈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 끝에서 걸어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문이 안 열려. 비밀번호를 바꿔놨어. 강은주가. 정재훈이 도어록 앞에 서서 직접 비밀번호를 눌러봤어요. 빨간 불빛. 이번엔 정재훈 지문도 인식기에 갖다 댔습니다. 빨간 불빛. 엄마, 진짜 다 바꿨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발소리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관 2명이 복도를 가로질러 다가왔어요. 옆집에서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신고받고 왔습니다. 2분, 이 집에 무슨 관계 되세요? 내 집이에요. 내가 여기 살아. 시어머니가 가슴을 부풀리며 말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경찰이 시어머니 주민등록증을 받아들고는 휴대용 단말기에 입력했어요. 잠시 후 화면을 들여다보던 경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집 등기상 소유주는 강은주 씨로 되어 있는데요. 임차인이나 세대주 명단에도 2분 성함은 없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강은주가. 내가 그 며느리 시어머니라고. 시어머니라도 본인 명의가 아니면 마음대로 문 부수시면 안 되죠. 이건 재물손괴 들어갑니다. 다른 경찰이 정재훈 쪽을 돌아봤어요. 선생님은요? 제가 여기 사는 사람입니다. 정재훈이에요. 성함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단말기를 두드렸어요. 잠시 후 고개를 들고 정재훈을 쳐다봤습니다. 이 집 계약 관계에 정재훈 씨 이름은 어디에도 없는데요.
거주 등록도 안 되어 있고요. 아니, 그게 제 아내 명의로 해놓은 거라. 아내분 강은주 씨한테 직접 연락해서 확인받고 들어가세요. 지금 상태로는 두 분 다 이 집에 들어갈 권한 없습니다. 잠깐만요, 경찰관님. 이건 오해예요. 일단 두 분, 저희랑 같이 1층으로 내려가시죠. 옆집 신고도 정식으로 접수돼서 진술 받아야 합니다. 시어머니 조명숙이 경찰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다른 경찰이 양옆을 막아섰어요. 정재훈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오후 4시쯤 경찰서에서 풀려난 두 사람은 강남역 근처 길가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갑 안에는 정재훈이 빌린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 클러치 안에는 동전 몇 개와 립스틱 하나만 들어 있었죠. 재훈아, 어디 가서 자? 몰라, 엄마. 일단 한 교수 따님한테 전화해 볼게. 정재훈이 떨리는 손으로 분홍 원피스 여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5번 가고 나서야 통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한 교수님 따님이시죠? 저 정재훈입니다. 네, 정 박사님. 제가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라서요. 잠깐 만나서 얘기 좀. 정 박사님. 네. 호텔 일 들었어요. 카드 정지됐다면서요. 동료 교수님들이 그 자리에서 다 보셨다고 하던데. 그게 잠깐 오해가 있어서 아버지가 정 박사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학교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끊을게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정재훈이 휴대전화 화면을 멍하니 내려다봤어요. 시어머니가 정재훈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재훈아, 우리 그 며느리 가게로 가자. 엄마, 거기 가서 뭐해? 가서 따져야지.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집 문을 잠가. 가게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어. 엄마, 그러지 마. 잔말 말고 따라와. 시어머니가 정재훈 팔을 잡고 택시 정류장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녁 6시 무렵 국밥집 본점 앞 골목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조명숙이 식당 입구 유리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정재훈이 그 뒤에 멋쩍게 따라붙었고요. 저는 그 광경을 2층 사무실 CCTV 모니터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은주 나와. 강은주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유리문 앞에서 손바닥으로 문틀을 때렸어요. 그 순간 식당 입구 양옆에 서 있던 검은 양복 차림 경호원 2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녁 영업 시작 전 제가 미리 사설 경호업체에서 2명을 배치해 둔 거였죠. 손님 영업 방해는 곤란합니다. 뒤로 물러나 주세요. 내가 이 집 며느리 시어머니야. 비켜. 사장님 지시로 2분 입장 불가입니다. 더 가까이 오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질렀어요. 강은주, 강은주 이년아. 나와봐. 경호원이 시어머니 양 옆구리에 손을 끼워 들어 올리듯이 길가 쪽으로 끌어냈습니다. 정재훈도 다른 경호원 손에 어깨를 붙잡혀 한 발 한 발 뒤로 밀려났어요. 두 사람이 결국 식당 맞은편 가로수 옆 아스팔트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CCTV 화면 속 시어머니 머리는 풀어 헤쳐져 산발이 되어 있었고 정재훈은 양복 무릎이 시커멓게 더러워져 있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보고 냄새난다며 코를 막던 두 사람이 지금은 길바닥에 앉아 식당 간판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더군요. 이상하게 통쾌한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풍경 하나를 들여다보는 기분이었어요. 곧 골목 끝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식당 옆 가게 사장님이 영업 방해로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경찰관 2명이 시어머니와 정재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저는 모니터 전원을 끄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챙겼어요. 내일 아침 9시 서울대 대학본부 총장실 약속이 있었거든요. 가방 안에는 어젯밤 최 변호사가 정리해 보내준 서류 한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손잡이를 가만히 쥐어보고는 사무실 불을 껐어요. 아침 8시 50분, 저는 관악산 자락에 자리한 서울대학교 정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고기 냄새 밴 앞치마 대신 짙은 남색 정장에 검정 구두를 신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하나로 묶고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 하나만 걸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김 기사가 후사경 너머로 저를 슬쩍 살폈어요. 사장님, 오늘 옷차림이 평소랑 많이 다르시네요. 오늘은 좀 그래야 할 자리라서요. 본부 앞에 대드릴까요? 네, 정문에서 곧장 본부 건물로 가주세요. 차가 본부 앞 회차로에 멈췄습니다. 건물 입구에 미리 나와 있던 양복 차림 남자 셋이 차문을 열어주었어요. 가운데 선 사람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강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총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래 끌고 싶지 않으니 바로 올라갈게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직 교수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사님, 갑작스러운 방문 연락에 저희가 좀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미리 좀. 총장님 앞에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푹신한 양탄자가 깔린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총장실 문 앞에서 비서실장이 두 손을 모은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문이 열리자 50대 후반의 총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뒤로 보직 교수 3명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강은주 이사님, 이렇게 직접 학교까지 와주시고 영광입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총장님.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총장이 안쪽 응접 소파 가운데 자리를 권했습니다. 비서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갔어요. 소파 맞은편에 앉은 총장이 양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이사님께서 저희 학교에 익명으로 기부해 주신 지가 어느덧 5년이지요. 저희가 직접 인사드릴 기회가 늘 없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게 아니라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매년 그 큰 금액을 익명으로 보내주시는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산학협력관 건립기금 100억 약속해 주신 것도 저희로서는 정말. 총장님, 그 얘기부터 먼저 드리려고 왔어요.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서류 가방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총장이 차를 한 모금 마시려다 잔을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봉투 받아보시고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총장이 봉투를 받아들고 봉인된 부분을 손가락으로 뜯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묶음이 우르르 쏟아졌어요. 총장이 첫 장을 들여다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정재훈 박사의 연구 자료인데요. 그 옆 장도 봐주세요. 원본 데이터랑 학회 제출본이 어떻게 다른지 빨간 줄로 표시해뒀어요. 총장이 두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옆에 서 있던 보직 교수 한 명이 슬며시 다가와 함께 들여다봤어요. 숫자가 두 자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원본은 실험이 실패한 거고 제출본은 성공한 걸로. 보직 교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총장 이마에 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어요. 이사님, 이 자료는 어디에서? 제가 정재훈 박사 유학 시절부터 연구비 통장 명세까지 다 관리해줬어요. 그 사람 컴퓨터에 있던 원본 파일도 백업 권한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 혹시 이사님이? 네. 제가 정재훈의 아내
강은주예요. 어제부로 전 아내가 됐고요. 총장이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응접실 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이 들렸어요. 이사님, 그러시면 세 번째 묶음도 보세요. 그건 국가연구비 영수증이에요. 학회 출장이라고 신청해서 결제된 카드 영수증 명세인데 실제 사용처가 백화점 명품관이랑 강남 호텔룸 결제예요. 총장이 영수증 묶음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건 횡령입니다. 명백한 국가 연구비 횡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져왔어요. 이사님, 잠시만요. 총장이 옆에 선 교무처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교무처장이 어깨를 펴며 한 발 다가왔어요. 교무처장, 정재훈 박사 임용 보류해 주세요. 오늘 안으로 처리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실 출입 통제도 같이 걸겠습니다. 경찰 수사 의뢰도 본부 차원에서 정식으로 넣어주시고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총장님. 총장이 다시 저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사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학교가 이런 사람을 임용 명단에 올린 것 자체가. 총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시지요. 정재훈이 임용 직전에 한 교수님 따님이랑 자주 만나고 다녔어요. 학회 자리에서도 호텔 라운지에서도요. 그게 본인 임용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였다는 정황도 같이 있어요. 총장의 안색이 한층 더 어두워졌습니다. 학내에서 한 교수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 자리가 흔들리면 학교 안권력 지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총장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사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학내 정치로 비화되기 전에 단호하게. 제가 굳이 그 얘기까지 꺼내는 건요, 총장님. 저는 찻잔을 한번 들어 입가에 가져갔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강단에 서는 학교라면 제가 약속드린 산학협력관 기금 100억은 보낼 수가 없어요. 총장이 자세를 고추 세웠습니다. 옆에 선 보직 교수들도 일제히 숨을 죽였어요. 이사님, 그건 오해는 마세요. 학교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낸 돈이 어떤 사람한테 흘러갔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로 계속 보낼 순 없다는 뜻이에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정재훈이 학계에 영구히 발 못 붙이게 처리해 주시면 그 100억은 다른 용도로 학교에 그대로 두고 갈게요. 다만 사용처는 제가 따로 지정할게요. 어떤 용도로 말씀하시는지. 부모 도움 없이 아르바이트로 학비 벌어가며 공부하는 학생들 장학금이요. 저소득층 고학생들 4년 등록금 전액 지원으로요. 총장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이사님, 학교를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또 사과드립니다. 고개 들어주세요, 총장님. 제가 받을 사과는 아니에요. 총장이 천천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교무처장이 옆에서 휴대전화를 들어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정 박사 본인한테 오늘 오후 2시까지 본부 회의실 출석 통보 보내. 학과장한테도 같이 전달하고 연구실 도어록은 11시까지 출입 통제 스티커 붙여.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대답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어요. 총장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장학금 관련 세부 조율은 변호사 통해서 진행할게요. 엘리베이터까지 모시겠습니다. 이사님. 총장이 직접 응접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 내려오는 동안 마주치는 직원들이 영문도 모른 채 깊이 머리를 숙였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총장이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사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학교 명예에 누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차분하게 저를 마주봤어요. 10년 동안 새벽 4시 반에 가마솥 앞에 섰던 여자가, 정장 차림으로 총장실을 다녀온 여자가 같은 얼굴로 거울 안에 있었습니다. 1층 로비를 빠져나오자 김 기사가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을 열어주었어요. 사장님, 다음 일정 어디로? 오늘은 식당으로 바로 갈게요. 점심 장사 시간 맞춰주세요. 네, 사장님. 차가 정문 쪽으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그 시각 정재훈은 시청 앞 어느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당장 갈 곳도 없고 어머니 손에 쥐어줄 현금도 필요해서 신용대출을 알아보러 간 거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신규 대출이 어렵습니다. 가압류 진행 중인 기록이 떠 있어서요. 가압류요. 그게 무슨... 그때 정재훈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서울대학교 본부 명의의 문자 한 통이 화면 위에 떴어요. 정재훈 귀하. 금일 오후 2시까지 본부 회의실 출석 요망. 미출석 시 임용 절차 전면 재검토함. 정재훈이 휴대전화 화면을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은행 직원이 다음 손님을 부르려고 종이 한 장을 정재훈 앞으로 슬쩍 밀었어요. 고객님, 다른 분 안내 들어와도 될까요? 정재훈이 종이를 받지도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 정재훈의 양복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 식당 2층 사무실에서 정장을 벗고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고무줄을 끼우고 머리를 한 번 더 단단히 묶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점심 손님 줄이 벌써 문 앞까지 늘어서 있었습니다. 총장실을 나서 식당으로 돌아온 저는 점심 장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책상 위 휴대전화 화면에 최 변호사 이름이 떠 있었어요. 사장님, 본부 쪽에서 방금 연락 왔습니다. 정재훈 씨 오후 2시 회의 출석했고 1시간 만에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들을게요. 본부 안에 사장님 일을 챙겨주시는 분이 2분 계셔서 회의실 안 분위기까지 대충 전달받았습니다. 그대로 옮겨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저는 의자에 등을 깊이 기대고 보리찻잔을 끌어당겼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최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회의실 안 풍경이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졌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정재훈은 본부 3층 회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고 했어요. 긴 타원형 테이블 끝에 교무처장이 앉아 있었고 양옆으로 학과장과 보직 교수 2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재훈 박사, 들어와서 앉아. 교무처장의 목소리가 평소 학회장에서 듣던 톤과 사뭇 달랐다고 했어요. 정재훈이 빈 의자에 엉거주춤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신 건지. 본인이 모를 리가 있나? 교무처장이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묶음을 펼쳐 놓았어요. 종이가 한 장씩 정재훈 앞으로 밀려나갔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린 그 서류였어요. 원본 실험 데이터 화면 출력본, 학회 제출본, 2자료의 차이를 빨간 색연필로 동그라미 친 비교표. 정재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건지, 어디서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자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하지. 학과장이 옆에서 말을 받았어요. 정 박사, 이거 본인이 작성한 거 맞지? 실험실 컴퓨터 접속 기록도 같이 있어. 한밤중에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숫자 바꾼 거 다 찍혔어. 그건 제가 잠깐 정리하느라 실패한 데이터를 성공으로 바꿔. 그런 정리도 있나? 교무처장이 다음 종이 묶음을 정재훈 앞으로 밀었습니다.
국가 연구비로 결제된 카드 영수증이었어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항목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압구정 한정식집 280만 원, 청담동 양주바 410만 원, 명품관 시계 매장 720만 원, 호텔 스위트룸 2박 590만 원. 이거 학회 출장 명목으로 연구비에서 빠져나간 돈이야. 학회는 다 국내에서 열렸고 본인은 호텔 근처에도 안 갔다며 출장 보고서엔 따로 또 호텔비를 청구했어. 교무처장님, 이건 오해예요. 누가 제 이름으로 카드 결제 시간이랑 본인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기록까지 다 일치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야. 정재훈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고 합니다. 이마에 식은 땀이 한 줄, 두 줄 흘러내렸어요. 교무처장님,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원본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원본 자료가 이거잖아, 정 박사. 본인이 손대기 전 파일이 이미 학교 서버에 백업돼 있었어. 누가 제출한 건 본인이 알 거 없고 학교는 이걸 가지고 판단할 거야. 교무처장이 서류를 한쪽으로 정리하며 자세를 고추세웠어요. 오늘자로 정 박사 임용은 무기한 보류 들어가. 그리고 연구비 횡령건은 본부 명의로 오늘 오후 경찰 고발 들어간다. 고발이요. 경찰까지요. 공적 자금 횡령이야. 학교 안에서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야. 학과장이 옆에서 한숨을 깊게 쉬었다고 했어요. 정 박사, 자네 임용된 게 어제 일이야. 임용 발표 다음 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줄 누가 알았겠나. 학과장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야. 본부 차원에서 결정 난 거야. 여기까지 듣고 저는 보리찻잔을 책상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정재훈 그 사람이 회의실 나간 뒤에는 어떻게 됐대요? 본부 직원분 말로는요, 정 박사가 자기 연구실 쪽으로 곧장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어록에 이미 노란색 출입 통제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요. 오전에 본부에서 11시까지 붙이라고 지시했던 그 스티커네요. 네, 맞습니다. 정 박사가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다가 휴대전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랍니다. 마침 옆 연구실 조교가 그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됐고요. 누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한 교수님이요. 학계 거물이라고 하시던 그분. 저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최 변호사가 그 통화 내용을 옆방 조교를 통해 전해들은 그대로 옮겨주었어요. 복도에 정재훈 혼자만 남은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정재훈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교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한 번, 두 번 가고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저 정재훈입니다. 전화하지 마라. 교수님,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본부에서 내 얘기 다 들었어. 학교 안에 소문 다 났고 본부 처분도 들었다. 교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평생 내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름도 부르지 말고 번호도 지워. 한 번만 더 우리 애한테 연락하면 그땐 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할 거야. 교수님, 네가 어떤 인간인지 알았으면 진작에 막았을 거다. 더러운 놈. 전화가 뚝 끊겼다고 합니다. 정재훈이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하다가 두 손으로 겨우 붙들었어요. 옆 연구실 조교가 그 모습을 잠깐 보고는 자기 자리로 슬그머니 들어갔다더군요. 변호사님, 그 뒤로는요. 학내 전산망 권한도 그새 다 차단됐다고 합니다. 정 박사가 메신저 로그인도 안 되고 학교 메일도 안 들어가는 걸 복도에서 직접 확인했고요. 본부 건물 나갈 때 보는 사람은 없었대요. 있었답니다. 1층 로비 통과할 때 직원들이 일부러 시선을 피하더래요.
캠퍼스 정문 쪽으로 걸어나가는 동안 학생 2명이 손가락질하면서 키득거리는 것도 한 명이 봤다고 하고요. 저는 의자를 천천히 뒤로 밀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문 너머 멀리 관악산 자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변호사님,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정재훈 그 사람 캠퍼스 정문 빠져나간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본부 쪽에서 사후 처리만 빈틈없이 봐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 고발 진행 상황은 내일 아침에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저는 사무실 창가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캠퍼스 정문 앞 보도블록 위에 정재훈이 서 있는 모습이 얼핏 떠올랐어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 모습이 머릿속에 생각보다 또렷하게 그려졌습니다. 자기가 24시간 전에 이혼 서류를 제 앞으로 밀던 손, 그 손으로 어머니 팔을 끌고 강남 아파트 문 앞에 섰던 손, 그 손으로 한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매달리던 손, 그 손이 지금 캠퍼스 정문 앞에서 양복 자락을 움켜쥐고 있을 거였어요. 강은주. 정재훈이 그 이름 석자를 입 밖으로 흘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새벽마다 소뚜껑을 열어온 그 손이 사실은 자기를 그 자리까지 끌어올린 손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았을 테니까요. 저는 창가에서 몸을 돌렸어요. 책상 위에 어제 보던 직영 3호점 인테리어 도면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방 동선 가운데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을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가스 배관 위치를 조금 옮겨야 했어요. 저는 펜을 집어들고 도면 위에 세로 선을 그었습니다. 캠퍼스 정문 앞 정재훈의 모습은 머릿속에서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어요. 도면 위에 그어지는 한 줄 한 줄이 더 또렷했습니다. 저녁 6시쯤 사무실 문 너머에서 박 실장이 저녁 손님 첫 줄이 들어왔다고 알려왔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다시 두른 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8시 사무실에 출근한 저는 최 변호사로부터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어제 오후부터 정재훈 씨랑 시어머님 동선이 대략 파악됐습니다. 두 분이 강북 어느 찜질방으로 들어가셨고요. 찜질방이요. 네. 시어머님 클러치 안에 남은 동전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12,000원짜리 2장 끊으셨다고 하고요. 어떻게 거기까지 다 알아내신 거예요? 가압류 송달 때문에 두 분 위치를 어느 정도 추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어제 저녁부터 동선을 따라가면서 확인했고요. 직접 접촉은 안 했습니다. 알겠어요. 들을게요. 저는 보리찻잔을 책상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최 변호사의 차분한 보고가 이어졌어요. 전날 저녁 8시쯤 정재훈은 강북 어느 구석진 골목길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조명숙이 길 건너편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낡은 간판에 24시 찜질방이라고 적힌 건물 앞이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정재훈이 양복을 벗었다더군요. 어제 아침 임용 축하 자리에 입고 갔던 그 양복이었어요. 무릎 부분이 시커멓게 더러워져 있었고 셔츠 깃에는 땀이 노랗게 배어 있었다고 합니다. 찜질복으로 갈아입은 두 사람이 휴게실 한쪽 구석 매트에 자리를 잡았어요. 옆자리에서 어느 손님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짧은 대화가 오갔다고 옆 매트에 누워있던 손님이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전해주었어요. 엄마, 나 진짜 어떡해. 정재훈이 어머니 옆으로 풀썩 앉으며 그렇게 말했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좀 말해봐. 교수 잘렸다는 게 무슨 소리야. 임용 보류됐어. 연구비 횡령 건으로 경찰 고발 들어간대.
학교에서 직접 신고했대. 뭐 연구비를. 너 그거 안 썼다며. 썼어. 엄마. 작년에 호텔에서 학회 거물 따님이랑 만났던 거. 그게 다 연구비 카드였어. 명품 시계 산 거랑 양주바 갔던 거. 시어머니 조명숙이 입을 떡 벌렸다고 합니다. 이 미친놈아. 그걸 왜 거기서 긁어? 엄마가 갖고 싶다고 한 가방 그것도 그 카드로 산 거잖아. 내가 언제 그걸로 긁으라고 했어. 이놈아. 시어머니가 정재훈 어깨를 손바닥으로 짝 때렸어요. 소리가 휴게실에 울리자 옆자리 손님이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 누웠습니다. 아주머니,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사람이 자잖아. 네,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꼬리를 흐렸어요. 손바닥으로 찜질방 매트 바닥을 천천히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빚이 수억 원 나올 거라는 말, 통장도 가압류로 묶였다는 말이 오간 뒤에 시어머니가 매트 바닥에 그대로 엎어졌다더군요. 인연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시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매트 위로 작게 흘러나왔어요. 여기까지 듣고 저는 보리차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변호사님, 그 다음 날은요. 오전에 시어머님이 매점에서 컵라면이랑 구운 계란 사려다 잔액 부족으로 거절당했답니다. 매점 점원이 좀 모질게 굴었던 모양입니다. 컵라면을 손에서 빼앗듯이 가져갔다고요. 그 사람들 통장이 어제자로 잔액 동결됐으니까요. 네, 가압류 효력이 그날 새벽에 발효됐습니다. 매점 점원 입장에서는 일진 사나운 손님 한 명이었겠지만 시어머니에게는 평생 처음 듣는 모욕이었을 거예요. 옆에 줄 서 있던 손님이 혀를 차며 한마디 던졌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 돈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집어요.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카드 안 되면 곱게 나가셔야지 왜 점원을 잡고 늘어져요. 시어머니가 무어라 대꾸하려다 입을 다물었답니다. 정재훈이 어머니 팔을 끌고 매점 밖으로 나왔다고요. 변호사님, 그 사람은 막노동 같다는 얘기도 들으셨어요. 네, 합정역 근처 인력사무소에 들렀다고 합니다. 사무소 소장 말로는 시멘트 옮기는 자리로 보냈는데 한 포대도 못 들고 반나절 만에 쫓겨났답니다. 펜만 잡던 손이 40kg 시멘트를 들 수 있을 리가 없죠. 현장 소장이 펜대 잡던 양반이라고 비아냥거리며 내보냈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잠깐 올려다봤어요. 이상하게도 통쾌하지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그 두 사람에게 쏟아부었던 돈의 무게가 그 사람들 등 위에 그대로 얹혀 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님 쪽은요. 공중전화 부스에서 다도 모임 지인들한테 한 명씩 전화 돌리셨답니다. 50만 원만 빌려달라고요. 그분들이 빌려줬을 리가 없죠. 네, 한 분은 곱게 거절했고, 한 분은 코웃음 치고 끊었고, 한 분은 아예 안 받았답니다. 마지막 분한테는 파산했다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가 돌아왔다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보리찻잔 안쪽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만지작거렸습니다. 시어머니 조명숙이 평생 자랑하고 다녔던 그 다도 모임이었어요. 청담동 찻집 오픈했을 때 가장 먼저 초대한 사람들도 그분들이었고 백화점 명품관에서 새 가방 산 다음 인증샷 보내드린 분들도 그분들이었습니다. 그 다도 모임 회비를 매달 누가 냈는지는 시어머니도 알았고 저도 알았어요. 변호사님, 찜질방 체류 기한 끝나면 두 분 어디로 가셨어요? 근처 작은 공원으로 나오셨답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거기까지 확인하고 어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공원이요. 네. 벤치에 두 분이 나란히 앉으셨고 옆 벤치 아래 누가 버리고 간 신문지 두 장을 정 박사가 집어다 한 장은 어머님 어깨에 한 장은 본인 무릎에 덮으셨답니다.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창밖 시장통 골목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3일 전까지만 해도 60평 강남 아파트에서 자고 일어나던 사람들이 사흘 만에 공원 벤치 위 신문지 한 장 아래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네 글자가 머릿속에 가볍게 떠올랐다 사라졌어요. 변호사님, 이쯤 하면 됐어요. 더 들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충분해요. 두 분 동선 그만 따라 붙이세요. 가압류 송달도 이미 끝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송달은 어제 오후에 공시 송달로 마무리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앞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 위로 또 모르는 번호가 떠올라 짧게 진동했어요. 발신자 번호가 매번 바뀌어 들어오는 그 전화였습니다. 이미 수십 통이 쌓여 있었고 음성 메시지함은 가득 차서 더 이상 녹음이 안 된다는 알림까지 떠 있었어요. 번호 한두 개를 차단하면 또 다른 공중전화 번호로 걸려왔습니다. 저는 진동이 멎을 때까지 화면을 그대로 두었어요. 머릿속에 공원 벤치 위 두 사람의 모습이 잠깐 스쳤습니다.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변호사가 옮겨준 그림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씻지 못한 몸에서 시큼한 냄새가 풍기는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있는 모습, 자기들이 어제까지 저한테 냄새난다며 코를 막던 그 입으로 지금 어떤 말을 주고받고 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가자, 재훈아. 내일 아침에 가자.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서 빌자 가압류만 풀어달라고 그 말을 꺼낼 수밖에 없을 거였습니다. 다른 길은 없었어요. 지인도 친척도 돈도 자존심도 사흘 만에 전부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휴대전화를 책상 서랍 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호점 인테리어 도면이 여전히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가스 배관 위치를 옮기고 나니 주방 동선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은 새 식자재 납품 단가를 다시 협상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오전 10시 약속을 위해 거래처 사장님이 곧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래 장부를 펼치고 빨간 펜을 집어들었어요. 공원 벤치 위 두 사람의 모습은 머릿속에서 천천히 옅어졌습니다. 오늘 밤이든 내일 새벽이든 그 두 사람이 식당 뒷문 골목 어딘가에 나타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펜 끝으로 장부 위 숫자 한 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손님 첫 줄이 들어올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공원 벤치에서 사흘째 밤을 보낸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새벽 4시 반에 국밥집 본점 셔터를 올렸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는 밤새 진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발신 번호가 매번 바뀌어 들어오는 전화가 수십 통, 음성 메시지함은 가득 차서 더 이상 녹음이 안 된다는 알림까지 떠 있었습니다. 번호 한두 개를 차단하면 또 다른 공중전화 번호로 걸려왔어요. 사장님, 휴대전화 또 울리네. 주방 보조 김 여사가 사골솥을 들여다보며 슬쩍 한마디 건넸습니다. 받지 마요, 김 여사. 모르는 번호는 다 무시해줘요. 네, 알겠어요. 저는 사무실로 올라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식자재 창고 재고 점검표를 펼치고 한 줄씩 짚어 내려갔습니다. 사골 잔여분 220kg, 양지 80kg, 깍두기용 무 2망. 다음 달 둘째 주에 오픈할 지경 3호점 인테리어 도면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주방 동선이 한 군데 어색해서 마음에 걸렸는데 도면 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메모를 적었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식당 뒷문으로 고기 배달차가 들어왔어요. 저는 앞치마 자락에 손을 닦고 뒷문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배달 기사가 양지 상자를 내려놓는 동안 송장에 사인을 했어요. 사장님, 오늘은 양이 좀 더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 주 행사 때문에 한 상자 더 부탁드렸어요. 수고하셨어요. 배달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뒷문 옆 전봇대 그늘에서 검은 그림자 두 개가 휘청 일어났어요.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산발이 됐고 옷은 며칠을 빨지 않은 채 그대로였어요. 얼굴에는 때가 줄무늬처럼 그어져 있었고 신발 끝은 흙으로 시커멓게 절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조명숙과 정재훈이었어요. 두 사람이 저를 발견한 순간 짐승처럼 달려왔습니다. 강은주, 강은주. 시어머니가 외치며 골목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어요. 정재훈도 그 뒤를 따라 비척비척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이 제 앞 1미터쯤에서 동시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이 쿵 소리를 내며 닿았습니다. 은주야, 한 번만, 한 번만. 정재훈이 두 손을 모으고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강은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줘. 시어머니 조명숙도 옆에서 똑같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두 사람에게서 풍기는 시큼한 냄새가 골목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은주야, 내가 평생 내 식당 주방 바닥 닦으면서 살게. 정재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 발 닦은 물도 마실게. 경찰 고소만 취하해줘. 그것만 풀어줘, 은주야. 강은주, 시어머니 평생 식모로 부려먹어도 좋아. 따뜻한 밥 한 끼만, 밥 한 끼만 먹게 해줘. 시어머니가 손을 뻗어 제 장화 끝을 잡으려 했습니다. 장화 위에 묻은 흙먼지를 자기 맨손으로 닦아내려는 신용이었어요. 저는 발을 슬쩍 빼며 한 걸음 더 물러섰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목소리가 차분하게 나왔어요. 은주야, 제발. 정재훈이 무릎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잠깐만 말 좀 들어봐. 이미 끝난 얘기예요. 더 할 말 없어요. 은주야, 가압류만 풀어줘. 그것만 풀어주면 내가 어디 가서든 일해서 갚을게. 갚을 돈은 갚으세요. 그건 재훈 씨 책임이에요. 은주야, 어머니가 이 나이에 길바닥에서 주무신단 말이야. 그건 너무하잖아. 어머니, 강남 아파트에서 어제까지 잘 사셨잖아요. 그 집 임대료 누가 냈는지 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강은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입을 잘못 놀렸어. 며느리한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 저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어제로 끝났어요. 은주야, 한 번만. 제가 어제 길거리에서 카드 정지된 거 보고도 사과 한마디 하셨나요? 어머니 백화점에서 끌려나갔을 때 저한테 전화해서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재훈 씨, 호텔에서 동료들한테 밥값 빌렸을 때 저한테 사과했어요. 본부 회의실에서 임용 보류됐을 때 저한테 전화해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한마디라도 했어요. 은주야, 그건 전화 다 했죠. 살려달라고만 했죠. 가압류 풀어달라고만 했죠. 저는 두 사람을 차례로 내려다봤습니다. 두 분이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건 저한테 미안해서가 아니에요. 길바닥에서 자는 게 무서워서예요. 골목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정재훈이 입을 때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시어머니 조명숙이 흐느끼는 소리만 작게 새어나왔어요. 저는 뒷문 안쪽을 향해 손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미리 대기시켜둔 주방 보조들과 사설 경호원 둘이 뒷문을 열고 나왔어요. 건장한 남자 넷이 골목으로 나오자 좁은 골목이 한층 더 좁아 보였습니다. 두 분 식당 영업에 방해됩니다.
골목 밖으로 모셔주세요. 저는 경호원에게 짧게 지시했어요. 강은주, 잠깐만. 은주야, 한 번만 더, 한 번만. 경호원 2명이 정재훈의 양 옆구리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주방 보조들이 시어머니 조명숙의 양팔을 부축하듯 끌어세웠어요. 2사람이 골목 바닥에 무릎을 꿇리며 골목 입구 쪽으로 질질 밀려나갔습니다. 강은주, 살려줘. 살려줘, 은주야. 이 어미가 이렇게 빈다. 제발 한 번만. 골목 입구에 다다른 2사람의 비명소리가 큰 길가 자동차 소음에 묻혀 점차 작아졌어요. 저는 골목 가운데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2사람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골목 끝에서 한꺼번에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뒤를 돌아 뒷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턱 안쪽에 서 있던 김 여사가 행주를 든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김 여사, 가게 창고에서 굵은 소금 한 봉 가져다 줘요. 굵은 소금이요. 네. 한 봉 다 풀어서 뒷문 입구에 넉넉히 뿌려주세요. 재수 없으니까. 네, 사장님. 김 여사가 짧게 웃으며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저는 앞치마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었습니다. 뒷문 안쪽 주방 문턱을 넘어서자 펄펄 끓는 사골솥에 김이 얼굴 가득 끼쳤어요. 뽀얀 김 너머로 점심 손님 첫 줄이 보였습니다. 홀 안쪽에서 박 실장이 저를 보더니 손짓을 했어요. 사장님, 11시 반 예약 단체 손님 도착하셨어요. 네, 바로 나갈게요. 저는 솥 옆으로 다가가 큰 국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솥 안에서 뽀얀 사골이 천천히 돌고 있었어요. 국자로 한 바퀴 휘저으니 깊은 곳에서 묵직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이 향을 1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맡아왔어요. 오늘 처음으로 이 향이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코끝에 닿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사이렌 소리가 잠깐 들려왔어요. 영업 방해로 신고가 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소리는 곧 멀어졌어요. 저는 국자를 한 번 더 휘저었습니다. 옆에서 김 여사가 굵은 소금을 가져와 뒷문 입구 쪽에 뿌리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어요. 주방 가습을 위해서 또 다른 솥 하나가 새로 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솥 앞으로 자리를 옮겨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이튿날 아침 8시, 저는 평소처럼 국밥집 2층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보리차 한 잔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어요. 최 변호사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사장님, 보고 드릴 게 몇 가지 있어서요. 네, 변호사님. 어제자로 정재훈 씨 경찰 출석 요구서가 정식으로 발부됐습니다. 본부에서 고발한 사건 외에 가압류 관련 출석도 따로 묶였고요. 네. 그리고 광주 외곽에 보관해둔 집 말입니다. 창고 계약이 어제로 만료됐어요. 2분이 한 달 안에 안 찾아가셨고 연장 요청도 없었습니다. 약관대로 폐기 절차 들어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변호사님. 고생은 사장님이 다 하셨죠. 앞으로 모르는 번호로 또 연락 올 수 있어요. 통신사에 스팸 차단 신청 한 번 더 강하게 걸어주세요. 이미 어제 저녁에 신청해뒀습니다. 사장님 휴대전화로는 등록된 번호 외에 거의 안 들어올 겁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시장통 골목이 환하게 깨어나고 있었어요. 생선 가게 사장님이 좌판 위에 얼음을 까는 소리, 떡집 아주머니가 시루를 꺼내 놓는 소리, 옆가게 청가상이 트럭에서 사과 상자를 내리며 외치는 소리. 10년째 들어온 이 골목의 아침 소리들이 새삼 또렷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머리를 다시 한번 단단히 묶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계단을 내려가니 김 여사가 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좀 일찍 내려오셨네. 어제 좀 일찍 잤어요. 오늘 솥은 내가 볼게요. 네, 사장님. 저는 큰 국자를 집어들고 사골솥 안을 한 바퀴 휘저었습니다. 뽀얀 김이 얼굴 가득 끼쳤어요. 땀 한 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앞치마 자락에 떨어졌습니다. 이 김이, 이 땀이, 이 무거운 국자 손잡이의 묵직함이 제 발밑을 단단하게 받치고 있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누군가의 통장에 빌붙은 삶이 아니라 제 손이 직접 끓여낸 국물 한 솥의 무게가 저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반이 되자 식당 홀문이 활짝 열렸어요. 박 실장이 손님들을 안내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사골 진하게 끓였습니다. 여기요, 6번 테이블 국밥 2그릇. 네, 곧 나가요. 저는 주방에서 뚝배기를 한꺼번에 5개 꺼냈습니다. 뚝배기 안에 미리 썰어둔 양지를 깔고 사골 국물을 국자로 2번 가득 부었어요. 가스불 위에 올린 뚝배기에서 곧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장님, 단골 박 사장님 오셨어요. 안쪽 자리로 모실까요? 네, 안쪽으로 모셔드려요. 박 사장님 평소 드시는 거로 알아서 내드리고요. 네. 홀 안쪽에서 단골 손님 한 분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 사장, 오랜만이야. 오늘은 직접 솥 앞에 섰네. 박 사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한 그릇 진하게 말아드릴게요. 강 사장 손맛이 최고지. 다른 데서 못 먹어. 저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솥 쪽으로 돌아섰어요. 10년 동안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점심 손님이 한 차례 빠진 오후 3시 무렵, 저는 홀에 남은 직원들을 모두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박 실장, 김 여사, 주방 보조 셋, 홀 담당 둘. 7명이 사무실 의자에 둘러앉았어요. 오늘 다들 모이라고 한 건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정말 고생해줘서 감사 인사를 따로 드리고 싶어서예요. 사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박 실장이 멋쩍은 듯 웃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던 거 다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동안 모른 척 일에만 집중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사장님, 우리는 사장님이 끓이신 국밥만 보고 일해요. 다른 건 신경 안 써요. 김 여사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다들 기본급 12%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자로 모두에게 특별 보너스 따로 이체할게요. 박 실장님은 500만 원, 김 여사님 300만 원, 다른 분들은 200만 원씩.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많이요. 받으셔도 돼요. 다 같이 끓인 국밥이잖아요. 박 실장이 잠시 말을 못하다가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오늘 영업 마치고 다 같이 회식하실래요? 길 건너 갈비집에서 제대로 한번 잡숴봐요. 좋습니다, 사장님.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다시 앉아 휴대전화로 이체 버튼을 한 명씩 눌렀어요. 이체 완료 알림이 7번 차례로 울렸습니다. 오후 5시쯤 저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발전기금 담당 김 과장입니다. 김 과장님, 며칠 전 말씀드린 100억 기금 사용처 변경건 마무리하려고요. 네, 총장님께서 따로 지시 주셔서 저희 준비 다 해뒀습니다. 전액 저소득층 고학생 등록금 지원으로 돌려주세요. 가정 형편 어려운 학생들 중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 위주로요.
4년 등록금 전액 지원으로 100명 정도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발 기준은 학교 장학팀이랑 협의해서 다음 주에 안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익명으로 진행해 주세요. 기부자 이름 안 나오게요. 네, 이사님 뜻 그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해가 시장통 골목 끝으로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무렵 박 실장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사장님, 저녁 손님 한 차례 다 빠졌어요. 마감 정리 시작할게요. 네, 박 실장님. 오늘 매상 정리 끝나면 다 같이 회식 자리로 가요. 네. 박 실장이 사무실 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잠시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저녁 뉴스 앱을 켰습니다. 사회면 한 귀퉁이에 짤막한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국립대 신임 교수 정모 씨, 연구비 횡령 및 데이터 조작 혐의로 경찰 조사, 임용 일주일 만에 자격 박탈. 기사 아래 댓글이 200개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댓글까지는 읽지 않고 휴대전화 화면을 그대로 껐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짧은 기사 한 줄에 모두 정리돼 있었지만 정작 그 기사를 바라보는 제 가슴은 잔잔했습니다. 복수의 통쾌함도 회한의 씁쓸함도 그 어느 쪽도 아니었어요. 그냥 다 끝났구나. 그 한 가지 감각만 남았습니다. 밤 9시쯤 저는 식당 안을 한 바퀴 돌며 가스밸브를 차례로 잠갔어요. 마지막 솥의 잔열이 천천히 식어가는 소리를 잠시 들었습니다. 전등 스위치를 차례로 내리고 셔터를 절반쯤 내렸어요. 직원들은 이미 길 건너 갈빗집에 자리를 잡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 앞 보도블록 위에 잠시 멈춰서서 시장통 골목을 내려다봤어요. 10년 전 보증금 3천만 원으로 처음 이 골목에 들어왔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가게 간판도 없이 종이에 매직으로 국밥 2글자 써붙이고 시작했던 그 자리였어요. 그 종이 한 장에서 지금의 본점과 3호점이 만들어졌다는 게 새삼 신기했습니다. 시장통 끝에서 시원한 밤바람이 골목 안쪽으로 불어들어왔어요. 저는 그 바람을 깊게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고기 누린내가 옅게 섞인 익숙한 시장통 공기였어요. 10년 전에는 이 냄새가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미국 학회에 가서 동료들 만난다고 할 때마다, 어머니가 다도 모임에 나간다고 할 때마다 제 옷에 벤니 냄새가 신경 쓰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는 이 냄새가 가장 정직한 향기라는 걸 알아요. 땀과 노동과 시간이 한데 섞여 만들어진 향기였습니다. 저는 갈빗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유리창 너머로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잔을 살짝 들어 보였어요. 저는 갈빗집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판 위에서 고기 익는 소리가 가게 안에 가득 퍼지고 있었어요. 내일 새벽 4시 반, 저는 또 셔터를 올릴 거예요. 큰 솥에 물을 붓고 사고를 넣고 가스불을 켜고 김이 차오르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게 강은주라는 사람의 자리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오직 저 자신의 두 손이 만들어내는 국물 한 그릇의 무게로 저는 제 인생을 똑바로 세워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강은주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10년 동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가마솥 앞을 지킨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식모 노릇이라는 네 글자로 정리되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까요? 근데 강은주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식탁 위에서 만년필 한 자루 집어들고 자기 이름 석자 휘갈겨 쓰는 그 손에서 저는 한 사람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찾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흘린 땀의 무게,
내가 끓여낸 국물 한 그릇의 값어치, 그걸 남의 입으로 평가받지 않겠다는 단단한 마음이요. 시청자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비슷한 구비구비를 지나오셨을 거예요. 그 시간을 견디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